저쪽 동네가 불타는지는 저 알 바 아니고요. 네, 뭐 저쪽 스태프들만 힘들겠죠 뭐. 네, 우리는 하려던 걸 하겠습니다. 악당 진짜. 이번 달에 사법 PK 시간이고요. 다른 방송에서 박판규 변호사가 이런 결론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조이대는 아직 혼자 내란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건 마치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는데 네. 아직 원대 복귀를 하고 있는 일본군 같은.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모르고 혼자 지금 참호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심한 건 전쟁이 끝난 것을 알았는데 혼자 전쟁하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아마 거의 그 급인데. 근데 본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뭔 소리야? 끝났다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제 서면 제청을 지난주에 갑자기 해가지고 이제 서면 제청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이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듣고 있으면 심각한 단어의 어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쪽이었거든요. 예. 잘 설명해 주는 데도 별로 없고 예. 그래갖고 오면서 그 변호사님 원고를 쓱 보고 나서 이제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일단 서면 제청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제가 왜 지금 혼자서 참호전을 하고 있는지 이를 이제 하는데 일단 제청권과 임명권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청권의 가장 하는 거는 이제 이번에 알겠죠.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구나. 음. 근데 그보다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거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고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법을 막 들어보면 뭐 각부 장관들이 기관장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같은 구조인데 그런데 그러면 약간 같은 구조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드는 게 국무총리와 장관은 행정부의 대통령 그 아래직급이니까 제청과 임명이 되는데 왜 대법원장은 그러게 돼 있지? 동급이어야 되는데. 동급이어야 같은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때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임명권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의 임명권이에요. 아, 선출된 자. 네, 근데 최고.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완고한 지식인들로부터는 반대 의견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니 이거 박정희 때 사고 방식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이해는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보다 위야? 유신 때 만들어 놓은 베이스가 있고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해서 바꾸어낸 지점이 있어요. 하지만 근본은 유신 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맞습니다. 다만 그때 생각하던 대통령의 권한과 지금 생각하던 대통령의 권한은 다르죠. 맥락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민주정의 맨 꼭대기에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같이 있다는 게 공화정에 애초에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정치 체제라는 거는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삼권 분립이잖아요. 네. 우리는 삼권 분립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 입법, 사법 세 개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어느 나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사법은 선출직으로 만들지 않아요. 네. 네. 행정하고 국회만 선출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니까 뭐 어떤 제도의 기본적인 구상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맞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그래서 같은 급의 자리라도 선출직과 임명직은 약간 위상이 다르죠. 다르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요거랑 그러면 제청권과 임명권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 말은 분명히 상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존재하고 그런데 이제 요가 유사한 제도가 우리 헌법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헌법재판관이 9명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임명권이 나뉘어져 있죠. 예, 아니 이제 정확히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어떻게 되냐면 헌재 재판관 구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돼 있고 그 다음 항에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제청권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대통령의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한테 3부 요인으로서의 각자의 임명권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정을 하면 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에 지명하는 그 세 사람이 동일하게 모아서 올라오면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할 대통령이 때는 임명할 때 그때 그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그 전에 임명을 세 명 네. 고르고 있을 때는 행정부 그렇죠. 수장이고 예, 예. 전자 개념상은 9명을 임명할 그렇다는. 9명에게 임명장 수여하는 순간은 국가 원수. 원수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대법원에 지명하는 자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제청이 아니니까. 제청이 아니에요. 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법관 제청을 뭘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가져가면 임명해 줘야 된다인가요? 그런 거라고 이해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청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임명권의 보조 견제기구예요. 고를 수 있는 그 후보자 풀을 내가 좁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워낙 그 인사의 영역이고 왜냐하면 가장 고위급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뭐 구체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네. 제청의 용어, 임명의 용어, 이제 관리가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냐? 그 동안에 어떻게 했냐? 대법관을 이제 임기가 끝나면 4명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요. 근데 이번에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올해 1월에 김민기, 박순영, 선봉기, 윤석이 4명을 이제 후임으로 정해줬어요. 4배수를 뽑아둔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 대법원장님과 대통령이 서로 상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넷 중에 누구를 할 것인지. 그래서 누구로 하기로 정해지면 이제 정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상의를 할 때 둘이 전화하고 상의 안 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 누가 하느냐? 대법원에 가면 인사총괄 심의관 부장판사급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물론 중간에 여러 사람 있죠. 뭐 행정처장도 있고 뭐 기조실장도 여러 사람 있지만 인사 관련해서는 이 인사총괄 심의관 이 사람이 대법원장하고 둘이 이야기를 해서 대법원장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해요. 그럼 청와대 받는 사람은 누구냐? 네. 법무비서관이에요. 아, 박광규 변호사. 아니 저는 행정관이었고 보다 높은 사람. 바로 위에 직속 위. 네. 박광규 법무비서관. 변호사를 혼내던 사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혼은 많이 안 내셨지만 어쨌든 이야. 예, 예. 그분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장현 비서관이에요. 이 사람 판사 출신이에요. 네. 이 둘이 이제 그 있잖아요. 양측의 그 메신저가 사극에 되는 보면 네. 자 그 왕과 왕비 사이에 대화를 할 때 전화라고 하잖아요. 트랜스레이터가 있잖아요. 내관들이 힘겹게 그렇죠, 그거예요. 야근하면서 네, 그거예요. 그거.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하면 이쪽에서 이런다고 합니다. 전하고 이렇게 전해서 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인간 전서구들. 네,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냥 이번엔 합의가. 그걸 안 하고 네. 쉽게 말해서 대법원 쪽에서 깔고 앉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설명하면 1월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네. 합의가 안 돼서 스탑된 거예요. 합의가 왜 안 됐을까요? 이제 뭐 이유는 그러니까 1월에 합의가 안 됐으면 결국은 제청의 과정을 볼 때 이런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안을 먼저 해야 되는 건 대법원 쪽인데 그 먼저 하는 일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고 있다가 네. 26년 8월에 다시 이용구 대법관이 곧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후보자로 4명이 다시 또 추천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어요. 그럼 벌써 그렇죠. 이제 그러면 예. 다르게 설명해야죠. 골라 현재리가 두 자리가 됐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 김문관, 김성수, 김혜영, 김정중 이 4분의 판사들이 이용구 대법관 후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잠깐 가만히 있자. 1월 달에 했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 그렇죠. 아직 안 됐죠. 그 협의도. 합의가 안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못 하는 거 아니야? 선입 선출.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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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노태학 대법관 후임에 안정한 거를 이제서야 이제 정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전해라 해서 논의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은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하여튼 그 판사님으로 하는 거는 합의가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노태학 대법관 후임이 아직 안 정해졌죠. 군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왜 이거는 안 정해지고 있는 거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겠죠. 누구를 할 거냐 생각이 다른 거고. 근데 관례라는 게 있어요. 관례가 뭐냐? 우리가 보통 관례는 안 좋은 거 가지고 안 얘기할 좋은 때 하는데 거지만 그런 거는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의 관례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이고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 임기의 절반 정도는 나를 임명한 대통령이 아닌 사람하고 대법관 그렇죠. 추천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임명을. 아 그럼 싸우게 되겠네요. 반드시. 당연히 싸우게 되죠. 웬만하면 우리나라처럼 막 다 다니면 더 싸우게 되는데 그때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논의잖아요. 아 이게 대법원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군요. 정치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대법원장은 6년이고 대법관 임기 6년이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대법원장은 임기 첫 해부터 끝날 때까지 13명의 대법관을 다 임명해요. 다 제청. 그 13번의 대법관 제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년 6월에 임기가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의 대법관을 그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 지명을 해야 돼요. 제청을 제청을 해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는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은 첫 번째 대법관이에요. 그렇네요. 이재명 아 그러네요.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지명 대법관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대법관인 거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대법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새로 대선을 거쳐서 선출된 새 대통령의 뜻에 대법관 원장이 맞춰주는 게 관례였어요. 아 이해돼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임명하게 우리가 제청한 가져오게 될 그 자리들은 이제부터는 한창 싸워야 되지만 처음은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이거 미풍양속인데요? 이 아니, 그런 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 임기 중에 딱 한 명 선택하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다음번에 우리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한 네, 번은 근데 당신 계속 맘대로 지금 하쇼. 결국 3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은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기자들은 모르니까 기자들이 모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하마평. 이 하마평이라는 단어는 제청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올라갔는지 기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면 안 되니까, 즉 대외비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술 마시다 잠깐 흘러나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확한 리스트가 새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문제점은 뭐냐? 정확한 리스트가 떡하니 공개됐어요. 서면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이게 네. 뭐냐면 그 서면이라는 건 이제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 제청을 합의를 하면 제청을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네. 합의가 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 일정이 잡혀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서초동에서 관용차 타고 청와대 안에 들어와서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와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통령 방에 들어가서 한 15분에서 10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나오면서 누구 제청하는 걸로 보도대로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으니 깔끔해요. 네. 그렇게 되면. 근데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간 적이 없어요. 아 거기서 원래는 거기서 차 마시면서 각자의 원픽을 딱 꺼내고서 네. 결정을 하는 거군요. 거기서. 결정을 하고 사전에 결정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은 그 자리에서 네. 확인까지 그리고 끝나겠죠. 예전에 이제 뭐 그런 비사 같은 걸 들어오면 대통령이 원픽이 있고 대법원장이 원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계속 여기를 원해. 그러면 일단 만나서 마지막 한번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그쪽 그냥 따른다. 네. 협의네요. 네. 합의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명으로 체결이 안 돼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대법원장님은 그렇게 면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종 후보 결정된 대법관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됐다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생생한 내야죠. 생생한 내야죠. 네. 예,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서면 제청은 무슨 말이냐면 너랑 만나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 대법원장은 너 네. 대통령 안 만나. 안 만나. 심지어 지금 원래는 협의서 한 번은 져주고 가는 게 관례였던 첫 번째 대법관이잖아요. 예, 그것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을 엄청 모욕한 거네요.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지금 여기 서면 제청의 의미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랑 대법관의 제청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게 이 서면 제청의 진짜 의미예요. 즉 난 너 볼 생각 없고 네. 이 중에서 뽑아 끝. 네. 그리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너와 민주정치의 틀 안에서 이야기할 생각이 없어라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제 재래 언론의 논설위원들이 좀 봐줬으면 하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씨가 탄핵 이제 그 국회에서 처리가 되었던 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에 판례가 생긴 셈이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질질 끌면 탄핵됨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장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장 자기 이름 들어가는 거니까 딱한 찍히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느냐. 그 지점에 있어서는 대법원장만큼이나 대통령이 떳떳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기 전에 이 문제에서 시간을 질질 끌고 싶으면 선패는 누가 지는가, 의도는 누가 가지게 되는가를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고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번에 신문들 뒤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서면 제청을 단순히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직접 만나서 제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직접 만나서. 네. 그러면 서면 제청은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그 정부 이메일로? 없어요. 정부 이메일 같은 거 팩스로? 없어요. 결국은 아니면 그 인사 담당관이 인사총괄이 출력한 걸 갖고 뛰었나요? 서면 공문 들고 뛰었어요? 법무비서관실 직접 만나서 봉투채 전해줬겠죠. 아 뭐야 그게? 그냥 협의를 해 그럴 거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어요. 회사에서 내 상사 욕할 수 있잖아요.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냥 뭐 건물 뒤에 앉아서 담배 그쵸. 피면서 할 수도 있고 술자리에서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서 상사의 앞에서 하는 거는 위험해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상사라고 하지만 그분 일단 똑같으니까 산부요인으로서는 즉 그러니까 SPC가 있고 그 PB 파트너즈가 있는데 PB 파트너즈 사장과 SPC 사장은 일단 직급상 동급이지만 SPC가 원청이니까 좀 더 높잖아요. 그런데 PB 파트너즈 사장이 SPC 사장한테 딱 가서 악수하면서 욕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둘이만 있어 악수하고 욕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는 거는 보통 미친놈이 아니다.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네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서면 제청의 위험성은 그거예요. 안 할 수 있어요. 둘이 앉아서 서로 막 힘겨루고 하면서 못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면 제청을 했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네. 맞네요. 너 여기서 뽑아. 예. 그리고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서면 제청에서 가장 문제는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그렇죠. 지금 대통령으로 안 보겠다는 그거예요. 의도가 느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권창용 특별검사의 브리핑 도중에 나왔던 충격적인 발언이 하나 있었죠. 내란을 설계했던 이들 중에 일부가 상당히 많이 남아서 우리 지금 세력이 온전하니까 조건이 괜찮으면 다시 시도하겠다. 그럼 그땐 성공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특수본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온전한 세력은 누가 있지? 일단 우두머리 한 3사람, 4사람 정도는 감옥에 있는데 온전해 있는 사람은 누가 있지? 한 명이 이제 생각났죠. 그러니까 제가 파기환송을 통해서 한번 반격을 노렸던 사람. 그니까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느꼈던 그 민주당 대통령에 대한 반대 진영의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색안경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고졸 대통령이라는 것에 굉장히 짜증을 냈었고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그게 좀 적었어요. 근데 경희대 출신이라는 걸 갖고 되게 뭐라고 하는 걸 느끼는 적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에 와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 그때 그 느낌이 다시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강 출신의 제대로 그러니까 속칭 천것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야 뭐라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조이데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네. 할 겁니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종합특검이 그리고 이건 뭐 그 저도 좋게 말씀만 다 드리고 싶은데 권창용 특검은 적어도 제 그 이제까지 쌓여온 고정관념에 의하면 말투에서 본인의 꼬장꼬장함이 다 드러납니다. 맞아요. 건들건들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 물러서는 사람 아니야. 이게 딱 드러나요. 예. 그리고 안 물러선 여러 가지들 중에 내란이 언제 종료됐는가가 예.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이것도 언론이 여러 번 설명을 하는 곳들이 많긴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젠가 그제 그 내란 이제 그 종합특검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자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그 권창용 특검이 이제 내란의 종료 시점에 관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내란 종료 시점. 예,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전두환 그 노태우 그 내란 대법원 판결 그 판결에 나와 있는 내란의 종료 시점 네.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그걸 이해하려면 내란 종료 시점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위헌범이라는 걸 먼저 처음 이제 알아야 돼요. 위헌범. 위헌범의 반대는 결과범이에요. 아 그래요? 안위험한 범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헌범이 데인저러스 타이거가 아니고요. 타이거는 아니야. 타이거는 아니고. 네. 위헌범이라는 건 뭐냐면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를 말해요. 근데 그럼 살인은 위헌범이네. 왜 결과범이네. 결과범이죠. 그러니까 살인과 그렇죠. 절도는 결과범이에요. 살인은 끝났거든요. 절도는 끝났고. 네. 그래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이 돼요. 그러면 협박이나 스토킹 같은 것은 네. 위헌범이겠네요. 그렇죠. 어.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요즘 관심 있어가지고 필리핀 역사를 현대사를 보고 있거든요. 음. 필리핀에는 내란을 한 번 일으키죠? 그럼 영원히 일으킵니다. 내란범은 위험해요. 이 자식들은 쉬지 않고 내란을 저질러. 데인저러스 타이거군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살인이나 절도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이유는 그러니까 사후행위가 돼요. 그 종료가 끝나요. 그래서 네. 어디 이러다 내가 이제 절도를 한다. 그러면 물건이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절도는 끝나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그 사람을 체포해서 기소하고 처벌하면 되네요. 네. 그런데 위헌범은 위험을 초래한 거기 때문에 협박을 해서 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너를 죽여버리겠다. 뭐 협박을 했다고 쳐요. 네. 그 협박에 위협된 상황이 종료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스토킹범. 내가 말을 한마디 하고 10시간 동안 가만히 너를 째려보고 있다고 해서 협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들은 위험이 끝난 게 위험해요. 아니에요. 네. PB 파트너즈 사장이 SPC 사장한테 가서 널 죽여버리겠어 하고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네. 이쪽 사장이면 무서워. 죽이다 말을 한마디만 한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14시 네. 했다고 하지만 밤 11시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어도 협박이 기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개념을 들었습니다. 그럼 결과범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 노상방 뇨. 네. 뇨를 했으니까 그렇죠. 끝났거든요. 요를 하면 하죠. 요를 하기 전이면 미수. 위헌범은 이제 달달 떨고 있는 사람이죠. 네. 자, 네, 여기 좋았어요. 권창현 특검이 이제 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권창현 특검이 한번 그 설명을 설명을 들어보죠. 한번 들어보시죠. 내란죄의 본질은 위헌범인데 그럼 위헌범은 언제 그러면 위험 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느냐,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느냐? 그럼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언제 위험하지 않다고, 즉 이제 안심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까라는 걸 한번 돌이켜서 봅시다. 사냥꾼이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 토끼에게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총알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두 번째 총알을 장전하고 조준 사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끼가 느꼈을 때 위험하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토끼는 곧 죽죠. 후손을 남기지 명이 못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적자 생존하에서 살아나기 어렵죠. 이게 제가 그때 볼 때는 정리하다가 이게 무슨 설명이 아닐까 했는데 이제 이해됐네요. 네. 그래서 네. 위헌범의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겠네요. 예. 그래서 위헌범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그 종결돼야 종결돼야 끝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위헌범의 그 종료 시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소시효가 돼요.
종료가 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이제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죠. 공소시효 문제는. 네. 두 번째. 얼마 전에 벌어졌으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종료 이전까지는 공범들이 추가가 가능해요. 아,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종료 범죄행위 위헌범이라는 그 범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유관에 기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름을 훔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날에 A란 사이에 와가지고 A랑 B랑 둘이 해요. 근데 B가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 그 C하고 D가 둘이 각각 3일씩 연달아서 와요. 다 공범이죠. 다 공범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기름은 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종료가 안 됐거든요. A, B의 경우에는 끝났지만 예. 계속 계속 되기 때문에 이어져서 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공범의 범위가 달라져요. 근데 권창형 특검은 이제 이래서 이 세 가지 이게 노래 종료 시점에 관해서 세 가지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 12.3 개헌에 대해서 국회가 1시에 의결을 하고 바로 해제할 줄 알았는데 해제 안 하고 있다가 네. 국무회의 의결을 새벽 4시 반에 해요. 그때가 내란이 종료된 거다. 실질적으로 계엄이 종료된 시각. 그때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국회가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가지고 탄핵 그 소추가 의결된 날 이거는 이제 오타인데 네. 12월 14일이에요. 그렇죠. 탄핵소추 의결된 건 12월 14일이에요. 14일 날 17시경에 그때가 윤석열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려온 게 직무가 정지된 날. 내려온 건 아니고 더 이상 2차 그렇죠. 쿠데타를 내려온 건 시도하지 아니지. 못할. 네, 적어도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권한이 박탈된, 그러니까 그 직무가 정지된 날. 그러면 이 오타가 크리티컬하죠 지금. 12월 4일이냐, 12월 14일이냐, 예. 아니면 4월 4일이냐. 예. 네. 예, 그래서 14일 날 종료했다라는 게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탄핵 소추 인용. 아니야 탄핵이 그때 인용 안 되면 기각될 수도 있다고 막 불안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기각되면 복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인용된 날 2025년 4월 4일 11시 12분까지가 내란. 그때 종료됐다. 우리가 그때 소화 안 되던 걸 생각하면 그때 종결됐다고 해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조은석 내란 특검 1차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내란의 종료 시점을 국무회의 해제 의결시로 봤어요. 아, 12월 4일 네. 하루 만에 종료된 거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공범의 숫자도 줄어들겠네요. 줄어들고 내란의 시간 자체가 12월 3일 10시 23분부터 12월 4일 4시 43분까지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쟁이 왜 중요한 줄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때만 해도 4일인 12월 4일인지 4월 4일인지가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공부하고 나서 깨달은 건 그 뒤에 공작원들이 몇몇 수거 대상을 잡으러 돌아다녔다는 소문이 있었죠. 네. 예. 복귀하지 않았다. 네. 박성원 의원이 얘기했던 거죠. 국정원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정도 상처를 안겼던 대법원장도 아직 그 자리에 있고요.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이 내란과 관련해서 해오던 일이 없지 않거든요. 12월 4일 이후에도. 그 일들에 대해서 처벌하자면 그렇죠.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권창현 특검은 어디까지로 봤냐면 국회의 탄핵 소추가 의결된 12월 14일 17시까지를 내란의 종료 시점으로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4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범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특검 여러분들 먹을 게 많아집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자 보자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이제 권창현 특검 중에 하나 특이한 걸 보면 네. KTV 원장을 기소한 게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계엄의 정당성에 관련해서 계속 그 KTV에서 방송 내보내고 그다음에 다른 거 보도 못하게 하고 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란을 홍보하셨어요. 권창현 특검의 시각에서는 이거는 내란 종료 전에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란의 공범이에요. 하지만 조은석 특검의 시점에서는 1차 내란 특검한테는 기소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내란의 공범이 아니에요.
이거 흥미롭네요. 예, 그래서 권창용 특검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권창용 이제 이번에 그 권창용 특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먼저 12월 4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설령 법원이 자기 생각에는 내라의 종료일이 12월 14일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해도 12월 4일과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권창용 특검은 자기들은 12월 14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도 해석하고도 싶어지네요. 내란 세력을 위해서도 12월 14일 안이 좀 더 낫네요. 왜냐면 자기들이 6시간 만에 진압당한 세력이 되는 것보다는 열을 더 끄는 게 더 좀 더 명예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룡대에서 장성들을 실은 버스가 가다가 그 셔틀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셔틀이 다시 돌아갈 때 장군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실패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요. 잠시 작전 중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네. 그럼 12월 14일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4월 4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게 저도 이미 오래돼가지고 이제 네, 맞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처럼 3번 안 4월 4일까지가 내란이다. 그럼 라고 풍년이다.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 첫째, 그때 우리가 있었던 일 다시 한번 쭉 반추해 보자고요. 한덕수는 헌재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 지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직위원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서 풀어줬어요. 석방시켜줬고, 네. 그 이전에는 윤석열은 체포 방해 거부를 하고 있었고, 전투를 했어요. 그다음에 경호처를 상대로 총을 쏘라고 했었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관저 앞에 모여가지고 체포를 방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다 12월 14일 이후 일들이에요. 그렇네요. 역사책에서 이거 흥미로워. 역사 4월 4일. 역사책에서 4일. 난에 대한 챕터를 보면 완전히 진압 다 될 때까지 표현을 해놔요. 그렇죠. 태평천국의 난이다. 그 누구지? 홍사- 수전. 홍수전. 네, 이 죽을 때까지 써놓는다고. 그리고 그 뒤에 때가 뭘 했는지 다 써놔. 또 홍씨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홍경래 난도 그렇고. 그러니까 패망하고 난 뒤에 반란 일으킨 세력이 패망하고 난 뒤에 잔당의 불까지 모두 사그라져 밟아 꺼질 때까지를 보통 역사는 난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개념적으로 대통령이 직을 파면할 때까지가 내로 종료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너무 심한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 12월 14일 이후에 우리는 사람들은 저희만 해도 법률가들은 당연히 체포에 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렇죠. 분석 데스크의 지적이 다 맞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네. 소추 의결됐고 검찰이 지금 그 대통령이 조사하겠다고 소환을 했는데 안 나가. 심지어 찾으러 갔더니 맞고.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도 위험해져요. 왜요? 4월 4일로 잡히면. 왜냐면은 한동훈 의원은 12월 14일까지는 진압 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4일 이후에 한덕수 총리와 손잡고 나와서 한한령을 발동해서 자기가 국가를 그쵸. 경영해 보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12월 5일이었나 하여튼 근데 그리고 하여튼 그 모든 행동에 대한 해석이 바뀔 아니 거예요. 지금 이 증명을 듣고 몇 가지가 개안이 되는 측면이 네. 그거거든요. 지금 분석 데스크 지적해 주시는 것도 정광훈 목사가 나와서 했던 일, 선동을 했던 일, 그게 더 심각해지고요. 서부지법의 폭동, 네. 더 이 심각해지고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걱정했는지도 지금 클리어해져요. 그래, 우리가 맞아요. 그걸 보고 왜 걱정했냐? 이게 여론에 진짜로 악영향을 끼치면 내란 어게인이니까. 그리고 그렇구나. 거기에 정점이 저는 조희대의 파기환송이었어요. 오. 파기환송이 되고 김문수 그다음에 혹은 한덕수가 당선되었다면 국민의힘이 밤사이에 자기 당 후보 대선 후보인 김문수를 패하고 그 한덕수 과정 자체도 찬양했다. 성현 씨가 안 하니까 그 또한 내란의 연장선, 내란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해석할 수가 있네요. 아니, 당연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권창용 특검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사격에 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느끼는가.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반추해 보자고요. 그때 파기환송이 됐는데 만약에 그때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했었다. 한동훈의 한한령은 12월 7일이었구나. 그럼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이 내란이 끝난 건가? 그러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정치인들 이 내란에 열심히 말을 얹었던 사람 중에서 정말로 피할 사람은 그나마 한동훈 의원 정도예요. 그 사람도 좀 애매하고 그러면 대부분이 걸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절대적으로 그 내란을 다음에 내란, 그다음에 윤석열의 복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세스 시민들이 한남동에 둘러치고 앉아 계실 때가 1월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때 뭐 저 고양이 뉴스 PD의 카메라 이런 걸 보면서 생각했던 건 그들이 총을 들면 시민들한테 겨누는 걸로 느꼈어요. 맞네요. 1월이었습니다. 그때. 지기현도 네, 있었고. 그때가 이제 체포가 안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네. 그때 그리고서 지기현 판사에도 있었고. 네. 약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쳐봅니다. 4월 4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나의 위험했다고 느꼈다는 그 감각이 이제 점점 사라졌지만 그렇죠. 다시 그날을 하루하루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절대 내란에서 안전함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의 혹은 행안부 장관이나 새로 들어올 법무부 장관의 의지를 봐야 될 거예요. 요즘 지난 1년 사이에 법무부 의지 없다, 뭐 정권 의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좀 비관적으로 상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 특검은 특수본을 상설로 설치해 달라라는 제안을 하고 떠나갔고 특수본이 설치될 수도 있고 혹은 국수본이 이걸 그대로 이첩받게 될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국수본이 수사를 할 때 중요한 밑그림이 되죠. 그렇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국수본은 이걸 그냥 깔고 앉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특검이 기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요 임무 종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가담자는 기소 시도도 못합니다. 바빠가지고 이제 그것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아직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권창현 특검이 이제 마지막 브리핑하면서 이거를 내란의 뿌리를 복귀해서는 두 가지 제안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특별수사본부. 그러니까 특검은 아니더라도 특별수사본부 상설 중에서 내란 특수본. 네. 내란 특수본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모두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분명히 이들은 내란의 종료 시점을 그들 스스로도 절대 12월 14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4월 4일이어야 되겠네요. 예, 그 그러니까 저는 이유고 네. 그게 한덕수, 최상목의 헌재 재판관 지명을 계속 거부했던 네. 네, 그것도 이유도 음. 내란을 지속시키는 의도였고. 그럼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조이대의 파괴 환송도 그랬고. 저 지금 4월 4일이라는 숫자에 너무 가슴이 선덕선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치국 조금 더 마시면 어쨌든 뭐 그 국민의힘 4월 해체? 4월 4일은 어쨌든 이제 그 파괴 환송은 뭐 어쨌든 그 4월 4일 이후긴 한데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제안한 게 뭐냐면 수사 말고 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까 했죠 기준점 우리가 마련해 줘야 돼요. 그 중간 관리자 이하들은 처벌을 못 해요 사실상. 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 조사해야 돼요. 네. 그 진상 규명이가 필요해요. 징벌할 수는 그러니까 없지만 처벌은 못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뭐가 문제였고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대로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란 부역자 열전 같은 거 하나 만들고 네, 만들고 적어도 모두 불러서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떤 생각으로 갔는지 그날 어떤 일을 했는지 본인이 그걸 다 기록하게 해서 그 기록하는 과정이 기록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기록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야 권창형 특검이 최종 브리핑을 하면서 그 건들건들하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었는지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브리핑을 할 때 초반에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전범 재판 사례를 들거든요. 네. 그게 지금 박판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사례였거든요. 재판의 진행이 곧 백서였어요. 2차 대전에 대한 반성 그 자체였어요. 그러자면 흥미롭다. 재판과 수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고 그걸 확대하자면 이 범죄자들이 어느 시점까지 계속 위헌범이었는가 또 넓게 봐야 되는 거죠. 넓게 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할 그리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때 느꼈던 우리의 불안감을 생각하면 합리적이에요. 네. 그리하여 외쳐봅니다. 4월 4일. 4일. 그리고 지금 부석 데스크에서는 그냥 계속 해도 된다. 지금도 하고 싶은 애들 있을 거 아니냐. 그냥 지나가다 물어봐가지고 너 지금 내란 하고 싶지? 그래서 이러면 다 데리고 가지고 네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역시 수학 시간은 즐거워요. 오늘도. 박판규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